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모든 은퇴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5이 된 김철수 씨입니다. 그는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과장으로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도 아니고 정년퇴직도 아닌 그저 회사가 정한 나이가 되어 자연스럽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이 자세는 오후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뉴스 채널을 보다가 예능으로 돌리고 다시 드라마 재방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널만 바뀔 뿐 그의 몸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박영애 씨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살인 그녀는 남편보다 3살 어리지만 요즘 들어 훨씬 더 피곤해 보입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다시 점심을 준비합니다.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는 낮 시간이 온전히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이 항상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요. 박영애 씨는 냉장고 문을 열며 작은 한숨을 쉽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했던 말이 맴돕니다. 내가 퇴직하면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당신 힘든 거 덜어줄게. 그때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퇴직한 지 3달이 지난 지금 집안일을 돕는 건커녕 오히려 그녀가 해야 할 일만 늘어났습니다. 박영애 씨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합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칼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옵니다. 개그맨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광고의 경쾌한 음악, 드라마 속 배우들의 대사. 하지만 그 소리들 너머로 박영애 씨가 진짜 듣고 싶은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 발걸음 소리,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소리. 박영애 씨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직장 그만두면 나 좀 도와준다더니 목소리가 작아서 거실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물을 썰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이건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가 2명 몫하는 거잖아. 점심을 차리고 남편을 부릅니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반찬을 집어먹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맛있다는 표시인지 그냥 습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철수 씨는 다시 거실로 갑니다. 박영애 씨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 베란다에는 빨래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저 집도 우리 집처럼 고요할까요? 아니면 서로 대화가 있는 집일까요? 이것이 김철수 씨와 박영애 씨 부부의 일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다툼도 없고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 남자와 그 남자를 돌보느라 지쳐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 고요한 갈등을 넘어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가 퇴직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 박영애 씨는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자국이 났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온 탓입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하나씩 식재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달걀, 채소, 과일. 제자리를 찾아 하나씩 넣다 보니 1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온 박영애 씨는 소파에 앉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야구 중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타자가 공을 치자 그는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박영애 씨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장 봐온 거 좀 같이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했어. 이제 좀 쉬자. 그 말에는 짜증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애 씨에게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당신만 평생 일한 거 아니라고, 나도 집안일 평생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건 그렇지만 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영애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다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못한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당신만 평생 일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에게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명함에는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그 명함은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증거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함도, 직함도, 회의도, 보고서도.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식사할 일이 없습니다.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쉰다는 기분이 들었고 늦잠을 자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 속에 있습니다. 통화는 길어지지 않고 어색하게 끝납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만의 일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집에 있을 뿐입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그것이 김철수 씨를 점점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가 자신이 무력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영애 씨는 박영애 씨대로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집안일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식사 준비는 3끼 모두 해야 하고 설거지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거실과 방을 청소할 때도 남편이 항상 어딘가에 있으니 조심스럽습니다. 빨래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정서적인 피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당하거나 짜증을 내는 반응만 돌아옵니다. 박영애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였을까?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고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고 손자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영애 씨는 동네 슈퍼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요즘 어떠냐고 남편분이 퇴직하셨다고 들었다고 물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웃으며 이제 집에서 푹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부러운 듯 좋겠다고 우리 남편은 아직 일하느라 정신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철수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현관서 신발을 벗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영애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평온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층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무력감, 박영애 씨의 지침,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서운함. 이 균열은 언젠가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평행선을 거들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갈 것인지. 변화의 계기는 어느 화요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영애 씨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한다고요. 김철수 씨는 밥을 뜨다 손을 멈췄습니다. 봉사활동이냐고, 갑자기 왜냐고 물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하고 싶었다고, 요즘 경로당서 사람을 구한다 해서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혼자 집에 두고 당신이 나가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혼자 둔다니 무슨 소리냐고, 어른이 뭐 혼자 못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우면 그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과 단둘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막막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만 나가는 거고 점심 전에 돌아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박영애 씨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내가 죄책감 덜 느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집안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그렇다고 설거지, 빨래, 청소, 당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회사에서 일하며 돈 벌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집안일까지 하라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고. 나는 평생 집안일 하며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그건 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말이 말꼬리를 물었습니다. 서로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영애 씨는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했다고, 직장도 그만뒀고 친구들도 멀어졌고 당신 회사 따라 이사도 몇 번이나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건 내가 부탁한 거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부탁 안 해도 해야 하는 게 아내 역할이었다고 대꾸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살고 싶다고, 당신만 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영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마치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싫어요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아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김철수 씨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어요. 흥.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영애 씨는 봉사활동 신청을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더욱 소파에 틀어박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김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박영애 씨가 내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꺼내고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김철수 씨에게는 마치 자신을 떠나는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까지 나 버리고 가려는 거냐? 목소리가 작아서 박영애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못한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박영애 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나가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남편을 혼자 두고 가는 것에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영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에서 깨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영애 씨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박영애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낮인데도 불을 켰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김철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집에 남아 절망 속에 빠져들고 다른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걷는다면 언젠가는 완전히 멀어질 거라는 것을요. 박영애 씨가 봉사활동을 나간 첫날, 김철수 씨는 시계를 12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점심 전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김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에게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11시 김철수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것인지 뭔가 먹을 것을 찾으려던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내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1시 10분이었습니다. 겨우 10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려면 적어도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없이 많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악수를 나눴고 펜을 쥐었습니다. 이 손은 늘 바빴습니다.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있을 뿐입니다. 쓸모없이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얼룩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얼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낮인데도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았는데도 햇빛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낮에 불을 켜는 건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구나.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없이 반복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마다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침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김 과장님,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럴 때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가끔 보험 세일즈 전화나 스팸 전화가 올 뿐입니다. 옛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통신사에서 온 광고 메시지였습니다.
그 전 메시지는 아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요? 사흘 전에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런 뻔한 인사 뒤에 이어질 대화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대는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편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40분이었습니다. 아내가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돌아와도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애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애 씨는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여보, 점심 먹어야죠.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작고 무기력했습니다. 나중에. 박영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그를 감쌌습니다. 낮인데도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틀째, 3일째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영애 씨가 봉사활동을 나가면 김철수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박영애 씨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어도 제대로 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봉사활동을 나간 것이 잘못이었나 싶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애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이 봉사활동을 나간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느끼는 무력감, 정체성 상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영애 씨는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켜둔 스탠드 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박영애 씨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영애 씨가 작게 불렀습니다. 여보. 김철수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박영애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아요. 박영애 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감은 채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남편의 손을 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애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할 때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그 거리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멀어진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박영애 씨는 다시 경로당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로당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한 후 박영애 씨는 식당 한쪽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영애 씨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냐고요? 박영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는데 요즘 상태가 안 좋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남편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힘들었다고요. 평생 교사였던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거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꼈던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남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걸 배우는 동반자로 보기로 했다고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할 게 없다는 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이라고요. 할 줄 모른다는 건 배울 기회가 있다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같이 산책하기, 같이 장보기. 그러다 나중에는 남편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다고요. 할머니는 박영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먼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남편 혼자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요. 남편을 혼자 봉사활동 현장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애 씨의 발걸음은 아침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박영애 씨는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김철수 씨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오늘 경로당에서 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자신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이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회사 다닐 때는 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박영애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다만 아직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봉사활동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면 안 될까요? 김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박영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죠. 우리가 같이. 김철수 씨의 눈빛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만 가득했던 눈에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뭘 하는데? 봉사활동에 대해 질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주로 식사 준비 도와드리고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눈다고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박영애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완벽할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두 사람은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경로당 담당자는 환하게 웃으며 김철수 씨를 맞이했습니다. 남자분이 오시니까 정말 반갑다고요. 김철수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영애 씨가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여기 채소 좀 씻어줄래요? 점심 준비가 끝나고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식당을 돌아다니며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 봉사 나오셨네. 고맙소. 식사 후 한 할머니가 김철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철수 씨는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이 들면 중요한 건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김철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다음에 또 같이 가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박영애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은 이제 평행선을 걷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경로당 봉사활동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전, 김철수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자 옆 테이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드시죠.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철수 씨는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김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 씨는 책장에서 오래된 탈무드 책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한 구절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큰 자선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누는 것이다.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바로 존재를 나누는 행위였다는 것을요.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에게 시간을 내주느냐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영애 씨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책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자선은 존재를 나누는 거래요. 박영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김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나 탈무드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도 찾아봐야겠어. 어르신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 월요일, 김철수 씨는 탈무드 책을 가방에 넣고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한 현자가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제자는 지혜라고 했고 어떤 제자는 건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자는 말했대요. 가장 소중한 것은 좋은 이웃이다라고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김철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건강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대요. 하지만 좋은 이웃이 있으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잖아요. 김철수 씨는 그날 이후로 종종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그의 이야기를 좋아했고 김철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잉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경로당 가는 날이 기다려져. 박영애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남편이 지금은 아침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보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경로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한 할머니가 김철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데 자신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대요.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대요. 김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머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아들분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더 이상 무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로당 담당자가 김철수 씨를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 구청에서 어르신들 대상 강연회가 있는데 혹시 선생님이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망설였지만 박영애 씨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강연 당일 구청 강당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퇴직 후 무력감에 빠졌던 이야기, 아내와의 갈등,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저는 탈무드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큰 자선은 존재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김철수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동반자였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김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채소를 고르고 무게를 재고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내가 반찬 준비 좀 해볼까? 박영애 씨는 조용히 남편 옆에 섰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김철수 씨는 부엌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를 꺼냈습니다. 시금치 무침이랑 감자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손놀림이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박영애 씨는 시금치 무침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사실 간이 조금 약했고 시금치도 약간 질겼습니다. 하지만 박영애 씨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은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박영애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김철수 씨는 아니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가서 함께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정쩡했지만 그 어정쩡함이 아름다웠습니다. 김철수 씨가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박영애 씨는 웃으며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닦으면 되죠. 정리를 마치고 김철수 씨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내가 도와줄게. 박영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평행선을 걷지 않고 같은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부부였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렇게 천장을 바라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함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애 씨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애 씨는 자고 있었지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그들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툴지만 함께라서 행복한 길을요. 창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철수 씨와 박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잉여감에 빠졌던 한 남자와 그를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평행선이 아닌 같은 길을 함께 걸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